결혼식이 열리기 2시간 전. 나는 예비 신랑에게 달콤한 서프라이즈를 해주기 위해 몰래 신부 대기실이 아닌 신랑이 준비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 숨었다. 하지만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내 예비 신랑이 아니었기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남자는 휴대폰으로 어떤 음성 녹음을 틀었다.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내용에 내 심장은 냉은 것 같았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내 예비 신랑이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 벽시계는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까지 2시간이 남았다는 의미였다. 하유는 밝은 조명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 땀 한 땀 손으로 꿰맨 반짝이는 스팽글이 달린 바닥까지 아름답게 흘러내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베일을 완벽하게 씌워주기 위해 안쪽 머리를 조금 더 손봐야 했기에 아직 베일은 완전히 씌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하유는 이미 오늘 자신이 왕국의 공주가 된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잠시 후 식장에서 자신을 보게 될 민준의 얼굴을 상상하며 작게 미소 지었다. 하윤의 눈에 민준은 완벽한 남자였다. 그는 예의 바르고 신앙심이 깊었으며 항상 하윤의 부모님께 부드럽게 대했다. 하윤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절친한 친구 수진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었다. 사실 하윤은 아버지 소유의 이 고급 호텔 위층에 있는 신랑의 방으로 몰래 가보고 싶었다. 그녀의 손에는 짙은 파란색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민준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고급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다. 하윤은 예비 신랑이 성스러운 서약을 하기 전에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서 이 작은 서프라이즈 선물을 민준의 화장대에 놓아두고 싶었다. 그날 아침 호텔 복도는 대부분의 가족과 스태프들이 마지막 준비를 위해 아래층 볼룸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꽤 한산했다. 두꺼운 카펫이 깔린 호텔 복도 위로 하윤의 발걸음 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들렸다. 그녀의 심장은 들킬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벅차오르는 행복감 때문에 두근거렸다. 그녀는 민준이 준비하고 있는 305호실 문 앞에 도착했다. 하윤은 튼튼한 원목 문에 잠시 귀를 기울였다. 조용했다.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마도 민준은 아침 식사를 하러 아래층에 내려갔거나 식장 준비 상황을 확인하러 간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하윤은 어제 프런트 데스크에서 미리 받아둔 예비 카드 키를 꺼내 문 센서에 갖다 댔다. 조용한 클릭 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민준이 평소에 사용하던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하윤의 후각을 사로잡았다. 방은 매우 깔끔하고 시원했다. 민준의 턱시도가 유리 옷장 근처에 단정하게 걸려 있었다. 하윤은 화장대로 다가가 벨벳 상자를 테이블 정중앙에 놓았다. 그녀는 나중에 이것을 발견할 민준의 미소를 상상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들렸다. 그 발걸음은 거칠고 서두르는 듯했다. 평소 민준의 차분한 걸음걸이와는 매우 달랐다. 하윤은 순간 당황했다. 만약 예비 신랑이 지금 자신을 본다면 이 달콤한 서프라이즈는 완전히 실패할 것이었다. 그녀는 숨을 곳을 찾기 위해 왼쪽과 오른쪽을 둘러보았다. 옷장은 민준이 턱시도를 꺼내기 위해 분명히 열어볼 것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했다. 화장실 또한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다. 카드키가 문에 태그되는 소리가 들렸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하윤은 즉시 바닥으로 몸을 던져 꽤 높이가 있는 침대 밑으로 굴러들어갔다. 바닥까지 내려오는 하얀색 침대보가 그녀의 존재를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하윤의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그 소리가 밖으로 들릴까 두려웠다. 그녀는 침대 및 먼지 쌓인 카펫 위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숨을 참았다.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살짝 열린 침대보 틈으로 하윤은 방금 들어온 사람의 신발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민준의 반짝이는 구두가 아니었다. 밑창에 마른 진흙이 가득 묻은 더럽고 낡은 가죽 부츠였다.
하유는 미간을 찌푸렸다. 감히 누가 신랑의 VIP룸에 저런 더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온단 말인가. 그 남자는 불안한 듯 방 안을 서성였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무거운 짐이나 분노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묵직했다. 그러더니 그는 하윤의 머리 바로 위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하윤 위의 매트리스가 그 남자의 무게 때문에 아래로 푹 꺼졌다. 하윤은 두 손으로 입을 단단히 막았다. 그에게서 풍기는 역한 담배 냄새와 불쾌한 땀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이 사람은 분명 초대받은 손님도 가족 친지도 아니었다. 몇 초 후 방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는 더 부드럽고 규칙적이었다. 문 근처에 멈춰 선 반짝이는 검은색 구두가 보였다. 하윤은 그 신발을 알아보았다. 지난달에 그녀가 민준에게 사준 신발이었다. 민준이 저 더러운 이방인을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한 하윤의 마음속에 잠시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하윤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다. 부츠를 신은 남자는 쫓겨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매우 친근하지만 어딘가 얕보는 듯한 어조로 민준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 남자의 이름은 철민이었다. 목소리는 쉬고 굵었다. 철민은 민준에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냐며 배고파 죽겠다고 물었다. 하윤은 혼란스러웠다. 왜 민준이 이런 건달 같은 사람을 아는 걸까? 민준이 방문을 닫고 안에서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과는 달리 긴장되어 있었다. 민준은 철민에게 밖에 사람이 많으니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했다. 철민은 비웃었다. 그러더니 그는 재킷 주머니를 뒤져 무언가를 꺼내는 듯했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하윤은 철민이 휴대폰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철민은 민준이 그들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무언가를 들려주겠다고 말했다. 하윤은 귀를 기울였다. 철민의 휴대폰에서 음성 녹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음질은 꽤 선명했다. 그건 민준의 목소리였다. 바로 그녀의 예비 신랑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매우 차갑고 사악했다. 녹음 속에서 민준은 철민에게 신혼여행 갈 차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나도록 확실히 해두라고 분명히 말했다. 녹음 속 민준은 혼인신고가 끝나고 결혼이 법적으로 성립된 후 사고가 최대한 빨리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준은 하윤이 그 사고로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윤은 주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뼈가 하나하나 뽑혀나가는 것처럼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녹음 속 민준의 목소리는 더욱 잔인한 말들을 이어갔다. 민준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카지노 빚을 갚기 위해 김 회장 하윤의 아버지의 유산이 빨리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준은 하윤을 달콤한 말 몇 마디와 신앙심 깊은 모습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멍청한 여자라고 칭했다.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해져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민준에게 소리치며 욕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예비 신랑은 바로 그들의 결혼식 날 그녀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는 괴물이었던 것이다. 철민이 녹음을 껐다. 방 안에는 소름 끼치는 침묵이 흘렀다. 하윤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그녀는 위에서 민준이 길게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다. 민준은 녹음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철민에게 모든 것을 계획대로 깔끔하게 처리했는지 물었다. 그 질문은 하윤이 들은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명백한 확인이었다. 민준은 정말로 그녀를 죽이고 싶어 했다. 그동안 천사처럼 행동하고 항상 그녀에게 기도하라고 일깨워주고 하윤의 부모님 손에 경건하게 입을 맞추던 그 남자가 사실은 재산에 미친 냉혈한 살인마였던 것이다. 하윤은 극심한 메스꺼움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행복의 환상은 산산조각 나먼지가 되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어둡고 좁은 침대 밑에서 느끼는 극도의 공포뿐이었다. 그 좁고 답답한 침대 밑에서 하윤은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려
그녀의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소매를 적셨다. 그녀는 아직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베일 끝자락으로 자신의 입을 막고 공포로 인해 불규칙해지기 시작한 숨소리를 죽이려 했었다. 그녀의 머리 바로 위에서는 끔찍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민준이 철민에게 다가가 침대 위로 무언가를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는 묵직했고 그녀는 그것이 돈이 가득 든 두꺼운 봉투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민준은 오만한 어조로 그게 처음에 약속했던 계약금 5천만 원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철민에게 당장 주차장으로 가서 그들이 오늘 밤 피로연 장소로 이동할 때 탈 웨딩카를 손보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철민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거칠게 종이를 여는 소리가 들렸다. 철민이 돈을 세고 있는 것 같았다. 철민의 쉰 웃음소리가 다시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철민은 그 돈으로는 이제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윤의 아버지인 김 회장이 딸의 결혼식을 위해 추가로 경호팀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되어 이 일의 위험성이 훨씬 커졌다고 둘러댔다. 철민은 김 회장 같은 재벌의 외동딸을 죽이면 경찰이 훨씬 더 열심히 수사할 테고 그건 내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야 라고 말했다. 철민은 2배를 주지 않으면 이 계획을 취소하고 방금 그 녹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요구했다. 민주는 매우 화가 난 듯했다. 그가 화장대를 세게 내리치는 소리에 숨어있던 하윤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민주는 하윤이 지금껏 그 점잖은 예비 신랑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친 욕설을 철민에게 퍼부었다. 민주는 지금 당장 그렇게 많은 현금이 없다고 말했다. 그의 돈은 모두 도박판에서 잃었고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하는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민주는 좌절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는 하윤이 죽고 김 회장 일가의 자산이 자기 손에 들어오면 큰 보너스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는 하윤이 외동딸이기 때문에 생명보험금과 유산 처리 절차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철민을 설득했다. 철민은 마음이 누그러지는 듯했지만 하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한 가지 추가 조건을 내걸었다. 철민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는 것에 민준이 동의한다면 그 더러운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철민은 사고가 매우 끔찍해 보이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했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려 차가 고속으로 콘크리트 방호벽에 충돌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철민은 하윤의 얼굴이 훼손되어 수습시 쉽게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초기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에게 도시 밖으로 도망칠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는 이유였다. 자신의 살해 계획이 이토록 잔인한 세부 사항까지 논의되는 것을 듣고 하윤은 이미 목숨의 절반이 날아간 것 같았다. 그녀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하게 떨렸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아마도 그 사악한 제안을 저울질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고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민주는 철민의 조건에 동의했다. 민주는 나중에 하윤의 시신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자가 죽고 자신은 사건 발생 시각에 완벽한 알리바이를 갖는 것이었다. 그 말은 어떤 칼보다도 더 아프게 하윤의 마음에 박혔다. 1시간 뒤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결혼 서약을 할 남자가 돈 때문에 하윤의 몸을 망가뜨리는 계획에 방금 동의한 것이었다. 증오가 하윤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자라나 방금까지 그녀를 지배하던 두려움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악마 같은 인간의 손에 어이없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깨달았다. 그들의 대화가 끝나가고 있었다. 민주는 철민에게 주복도의 CCTV에 찍히지 않도록 뒷문으로 즉시 나가라고 지시했다. 민준 또한 하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로비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민준이 턱시도를 입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갑자기 작은 금속 물체가 나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민준의 턱시도 소매에 있던 커프스 버튼이 떨어진 것이었다. 반짝이는 작은 물체는 침대 밑으로 빠르게 굴러들어와 하윤의 코앞에서 멈췄다. 하윤은 자신의 이니셜
M이 새겨진 금색 커프스 버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그녀의 얼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에 있었다. 하유는 민준의 손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심장이 태는 것 같았다. 민준은 커프스 버튼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었다. 민준의 머리가 점점 바닥으로 가까워졌다. 하유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민준의 머리카락을 볼 수 있었다. 조금만 더 민준이 몇 센티미터만 더 고개를 숙이면 그들의 눈이 마주칠 것이었다. 하유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것이 자신의 삶의 끝이라면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가슴이 아플 때까지 숨을 참았다. 그 고통스러운 몇 초 동안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갑자기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방의 정적을 깼다. 화장대 위에서 민준의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렸다. 바닥에 거의 손이 닿을 뻔했던 민준은 깜짝 놀라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그는 짜증스럽게 혀를 차며 휴대폰을 받기 위해 테이블로 향했다. 하유는 눈을 뜨고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살았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민준이 매우 부드럽고 공손한 어조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전화를 건 사람을 장모님이라고 불렀다. 하윤의 어머니가 전화한 것이었다. 민준은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방에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준은 서두르는 듯했다. 그는 장모님이 곧 사람을 보내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며 철민에게 당장 같이 나가자고 했다. 민준은 방문을 열고 나갔고 철민의 묵직한 부츠 소리가 그 뒤를 따랐다. 문이 닫히고 자동 잠금 장치 소리가 들렸다. 다시 방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제 그 분위기는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다. 하유는 여전히 침대 밑에 뻣뻣하게 굳은 채로 있었다. 모든 관절에 힘이 빠진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정말로 멀리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분을 기다렸다. 남은 힘을 다해 하유는 숨어있던 곳에서 몸을 끌어냈다. 그녀의 비싼 웨딩드레스는 이제 구겨지고 먼지투성이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화장은 약간 번져 있었다. 하윤이 일어서려 할 때 그녀의 눈에 테이블 다리 근처 카펫 위에 놓인 작고 검은 물체가 들어왔다. 철민이 아까 민준을 기다리며 서 있던 자리였다. 그것은 작은 USB 메모리였다. 아무래도 아까 보았던 철민의 낡고 구멍난 바지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 같았다. 하윤의 손은 그 USB를 집어들 때 떨렸다. 그녀의 직감은 이 물건에 중요한 무언가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하윤은 방구석 책상에 놓여있던 민준의 노트북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민준이 예전의 연인 사이에는 투명해야 한다며 알려주었던 노트북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하윤은 USB를 꽂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재빨리 그 안에 있는 폴더를 열었다. 노트북 화면에 나타난 것을 보고 하윤의 눈은 공포로 휘둥그레졌다. 그 폴더에는 자신의 살해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여성들의 이름으로 된 다른 폴더들도 있었다. 비밀 아내 1, 가스 사고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하윤이 그 안에 사진을 열었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을 막아야 했다. 그것은 민준의 이전 희생자들의 조작된 사고 현장을 담은 사진들이었다. 민준은 부유한 여성들과 결혼한 뒤 재산을 노리고 그들을 살해하는 연쇄 살인마였던 것이다. 하윤은 다음 목표였다. 하윤은 마치 영혼이 몸에서 강제로 뽑혀나간 듯 텅 빈 눈으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밝은 노트북 화면에는 1시간 뒤에 그녀와 결혼할 남자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말해주는 끔찍한 사진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사진들은 벼랑 끝에서 불타버린 차와 고급 주택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에 대한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을 보여주었다. 모든 희생자는 비밀리에 결혼한 젊은 여성들이었다. 하윤은 속이 너무 메스꺼워 허리를 숙이고 그 자리에서 토하지 않기 위해 숨을 참아야 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재산 사기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민주는 단지 그녀 아버지의 부를 노리는 교활한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조금의 후회도 없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익숙한 냉혈한 살인마였던 것이다. 폴더들은
마치 소유자가 자랑스러워하는 업적 모음집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하윤은 그 방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민준이 두고 온 물건 때문에 돌아오거나 건달 철민이 USB가 없어진 것을 의심하고 찾으러 돌아온다면 그 순간 하윤의 인생은 끝장날 것이었다. 여전히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하윤은 노트북의 USB 포트에서 작고 검은 USB를 뽑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목숨이 달린 것처럼 그 작은 물건을 꽉 쥐었다. 그리고 나서 민준의 노트북을 끄고 의심을 사지 않도록 원래 위치에 정확히 되돌려 놓았다. 하윤은 또한 아까 침대 밑에서 나오면서 흐트러졌던 침대볼을 살짝 정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그 지옥 같은 방에 있었던 자신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려고 노력했다. 하윤은 비틀거리며 방문으로 걸어갔다. 다리는 언제라도 녹아내릴 것 같은 젤리처럼 느껴졌다. 밖으로 나가기 전 그녀는 문틈으로 박 복도가 정말로 조용한지 확인했다. 안전하다고 판단되자 하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호텔 복도의 공기가 식은땀과 남은 눈물로 젖은 그녀의 얼굴에 와닿았다. 그녀는 메인 로비에 이미 도착하기 시작했을 하객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복도 끝에 있는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반쯤 뛰듯이 빠르게 걸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윤은 차가운 철제 벽에 기댔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민준의 다정한 미소는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서운 괴물의 그림자로 변해 있었다. 웨딩드레스에 숨겨진 주머니에 넣어둔 하윤의 휴대폰이 길게 진동했다. 하윤은 깜짝 놀라 쥐고 있던 USB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민준의 이름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나타났다. 메시지 내용은 매우 달콤했다. 민준은 식장에서 하윤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기대된다며 하윤은 자신의 인생에 내려온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썼다. 그 메시지를 읽자 하윤은 극심한 역겨움을 느꼈다. 그 달콤한 말들은 꿀로 포장된 독약일 뿐이었다. 민준은 사랑에 빠진 예비 신랑으로서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하윤의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을 것이다. 하윤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과 범죄의 증거인 USB를 드레스의 깊은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신부 대기실이 있는 2층에서 열렸다. 하윤은 최대한 꼿꼿한 걸음으로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꽃 쟁반을 나르는 몇몇 호텔 직원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하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하윤은 창백한 입술에 억지로 엷은 미소를 지었다. 마음속으로는 공포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평범해 보여야 했다. 방금 호랑이 굴에서 탈출한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되었다. 하윤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만약 지금 약해진다면 김 회장과 박 여사 하윤의 부모는 민준의 다음 범죄 대상이 될 것이었다. 하윤은 늙고 병약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민준이 아버지의 피땀 흘려 번 돈을 단 한 푼이라도 가져가게 내버려 둘 수 없었으며 더군다나 가족을 해치게 할 수는 없었다. 대기실 문 앞에 도착하자 하윤은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약간 삐뚤어진 베일의 위치를 바로잡고 손끝으로 눈 밑에 번진 검은 마스카라 자국을 닦아냈다. 자신의 모습이 엉망일 거라는 걸 알았지만 긴장해서 어지러워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변명할 생각이었다. 억지로 자신감을 짜내며 하윤은 문 손잡이를 돌려 제스민과 헤어스프레이 향으로 가득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그녀의 친구 수진이 예물함을 정리하느라 바빴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하윤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하윤이 반격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주머니 속의 USB가 피부를 태울 듯 뜨겁게 느껴졌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그녀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수지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안도하는 듯 했지만 하윤의 상태를 보고는
순식간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변했다. 수지는 즉시 하윤에게 다가가 양어깨를 잡았다. 그녀는 하윤의 얼굴이 왜 송장처럼 창백한지, 왜 그 비싼 웨딩드레스 아랫부분에 먼지가 묻어 있는지 다급하게 물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하윤의 화장을 고치려 했다. 하지만 하윤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윤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방에 있던 모든 스태프들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결혼식 전에 친구와 단둘이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다. 스태프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신부의 요청에 따라 방을 나가 문을 단단히 닫았다. 둘만 남게 되자 하윤의 버티던 힘이 무너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긴 소파에 주저앉았다. 수지는 깜짝 놀라 바로 옆에 앉아 얼음장처럼 차가운 하윤의 손을 잡았다. 수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었다.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프라이즈를 계획했던 것부터 침대 밑에 숨었던 일, 민준과 철민의 끔찍한 대화, 그리고 범죄 증거가 담긴 USB를 발견한 것까지.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다. 그녀는 놀라움에 몇 번이고 입을 막았다. 수지는 민준이 야심 있는 남자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가 사이코패스 살인마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윤은 주머니를 뒤져 검은색 USB를 꺼냈다. 그녀는 마침 수진의 핸드백에 들어있던 노트북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함께 파일을 열었다. 민준의 이전 희생자들 사진을 보자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하윤을 꼭 껴안았다. 친구가 민준이 계획한 죽음의 웨딩카에 오르기 전에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에 감사했다. 분노에 찬 수지는 당장 경찰에 전화하고 이 결혼을 취소하자고 제안했다. 수지는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 김 회장에게 모든 것을 알려 그가 민준을 혼내주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윤은 수진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아까까지 멍했던 하윤의 눈빛이 이제는 날카롭고 계산적으로 변해 있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만약 지금 결혼을 취소하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경찰을 부른다면 교활한 민준은 분명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민의 휴대폰에 있는 녹음은 아직 그들 손에 없었다. 그리고 이 USB는 민준이 주운 물건이라거나 자신을 모함하려는 사람의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다. 민준은 말을 잘했고 이미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게다가 살인 청부업자 철민은 아직 건물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만약 행사가 갑자기 취소되면 철민이 하윤의 부모님을 해치거나 흔적을 지우고 도망갈 수도 있었다. 하윤은 민준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때 대중 앞에서 그를 함정에 빠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느낄 때 그를 무너뜨려야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었다. 그들이 속삭이며 긴급 계획을 짜고 있을 때 갑자기 대기실 문이 조심스럽게 노크되고 바로 열렸다. 하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몸에 꼭 맞는 하얀 턱시도를 입고 단정한 모습에 너무나 매력적인 미소를 띤 민준이 문지방에 서 있었다. 그 남자는 행복한 신랑의 아우라를 뿜어내며 빛나 보였다. 수지는 즉시 USB를 등 뒤로 감췄고 하윤은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했다. 민준은 자신 앞에 있는 두 여자가 방금 자신의 추악한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신감 있게 안으로 들어왔다. 민준은 하윤에게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꾸며낸 숭배의 눈빛으로 하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하윤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그는 하윤이 신이 자신을 위해 보내준 천국의 천사 같다고 말했다. 민준의 손이 뻗어와 하윤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 하윤의 피부는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다. 마치 독 있는 애벌레가 얼굴을 기어가는 것 같았다. 하윤은 그 더러운 손을 뿌리치지 않기 위해 모든 연기력을 동원해야 했다.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경직된 미소를 지었다. 민준은 그리고 나서 하윤의 이마에 베일 끝자락 바로 위에 천천히 입을 맞췄다. 민준의 비싼 향수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방금 전
민준이 건달과 함께 하윤의 죽음을 계획할 때 났던 바로 그 향기였다. 마음속으로 하윤은 비명을 지르며 욕을 했지만 겉으로는 그 거짓된 다정한 행동을 받아들이며 가만히 있었다. 민주는 그리고 나서 일어서며 긴장을 풀기 위해 예비 신부의 얼굴을 잠시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례가 도착했기 때문에 식장으로 가보겠다며 자리를 떴다. 나가기 전 민주는 수진을 힐끗 보며 잘 부탁한다는 의미의 다정한 미소를 보냈다. 수진은 너무나 큰 증오심에 아무 말도 못하고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문이 닫히고 민준의 발소리가 멀어진 후 하윤은 즉시 물티슈로 민준이 입 맞췄던 이마를 거칠게 닦아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닦아내려는 듯이 하윤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변해 있었다. 더 이상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배신당한 여인의 불타는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수진을 바라보며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수진에게 당장 아버지의 보안팀장을 찾아가서 멀티미디어 운영실로 잠입하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이 결혼 피로연을 민준을 위한 심판의 무대로 바꿀 것이었다. 민준이 떠난 후 대기실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다. 이전에는 공포와 절망의 기운이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긴장감과 불타는 결의로 빽빽하게 채워졌다. 하윤은 거울 앞에 꼿꼿이 서서 새로운 눈빛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침대 밑에 숨어 두려움에 떨며 우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배신당한 아내였고 부모님이 위협받는 딸이었으며 자신의 목숨이 예비 신랑에게 헐값에 매겨진 여자였다. 하윤은 심호흡을 하며 폐에 용기를 가득 채웠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알았다. 식장으로 걸어가기까지 30분도 채 남지 않았다. 매 순간이 소중했고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다. 하윤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들고 있는 수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친구에게 다가가 힘을 실어주려는 듯 양어깨를 굳게 잡았다. 낮지만 강한 어조로 하윤은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수진에게 지금 당장 이 방을 나가 김 회장 가문의 보안팀장인 박 팀장을 찾아가라고 했다. 수진은 박 팀장에게 이 긴급 상황을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하여 나중에 소란이 시작되면 보안팀이 건물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할 수 있도록 대비시켜야 했다. 하윤은 이 사실을 아무도, 특히 어머니나 아버지는 알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분들의 공황 반응이 민준을 의심하게 만들어 계획을 취소하게 하거나 심지어 위험한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수진의 두 번째 임무는 훨씬 더 중요하고 위험했다. 하윤은 검은색 USB를 다시 수진에게 건넸다. 그녀는 친구에게 볼룸 뒤편의 멀티미디어 운영실로 잠입하라고 요청했다. 보통 그곳에는 신랑 신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상 프레젠테이션과 배경음악을 담당하는 기술자가 있었다. 수진은 돈으로 매수하든 기술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민준이 준비한 로맨틱한 영상 파일을 이 USB에 담긴 범죄 증거 파일로 교체해야 했다. 수진은 이런 대담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잠시 망설이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간절함과 확신이 가득한 하윤의 눈빛을 보고 수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들러리 드레스를 정돈한 뒤 하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진이 노트북과 USB가 든 가방을 들고 나간 후 하윤은 다시 화장대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을 다시 불렀다. 하윤은 차분하게 번진 화장을 조금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신부의 마음속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결혼식을 앞두고 참 침착하다며 칭찬하며 빠르게 손을 놀렸다. 하윤은 얼굴에 화장을 받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나중에 벌어질 대결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 그녀는 좌석 배치, 하객들의 시선 방향, 그리고 민준이 서 있을 위치를 상상했다. 그녀는 민준이 도망치거나 부인할 틈이 없도록 확실히 해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 취소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처형이었다. 15분 후 결혼식 스태프가 문을 두드리며 신부가 볼룸 입구 근처 대기 장소에서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고 알렸다. 하윤은 일어섰다. 그녀의 하얀 드레스가 아름답게 늘어졌다. 그녀는 우아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호텔 복도는 이미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많은 호텔 직원들이 케이터링 장비와 추가 장식을 나르며 지나다녔다. 하윤은 드레스 자락을 잡아주는 두 사촌의 호의를 받으며 걸었다. 하지만 하윤의 눈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지나가는 모든 얼굴을 훑으며 민준이 준비했을지도 모를 위협의 징후를 찾았다. 하윤이 볼룸 뒤편으로 통하는 다소 한적한 복도로 꺾어 들어설 때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에 낡은 파란색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비상구 근처에서 바닥을 닦는 척하는 모습이 들어왔다. 남자는 모자를 푹 눌렀어 얼굴 일부를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큰 체격과 미처 갈아신지 못한 더러운 부츠가 하윤의 머릿속에 위험 경보를 울렸다. 그건 철민이었다. 그 살인 청부업자는 멀리 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상황을 감시하거나 증인 없이 차를 망가뜨리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 잠입한 것이었다. 하윤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신발이 불편해서 고쳐 신어야 한다는 핑계로 두 사촌에게 잠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윤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신발을 고치는 것이 부끄럽다며 사촌들에게 복도 끝에서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순진한 사촌들은 그 요청을 따르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제 그녀와 철민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밖에 남지 않았다. 철민이 고개를 살짝 들자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건달의 눈에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도전적인 눈빛으로 날카롭게 쳐다보는 하윤을 보고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윤은 이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미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등 뒤에서 적이 돌아다니게 두느니 지금 바로 그 적과 마주하기로 했다. 하윤은 철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보안 요원을 부르거나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대신 하윤은 오히려 침착하게 철민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웨딩 슈즈굽이 대리석 복도 바닥에 부딪히며 단호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철민은 당황한 듯 보였다. 그의 손은 어색하게 대걸레 자루를 쥐고 있었다. 그의 눈은 좌우를 살피며 아름다운 신부와 거친 청소부 사이에 이 이상한 상호작용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다. 하윤이 바로 그의 앞에 섰을 때 철민은 하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어리석은 먹잇감이라 생각하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하윤이 철민의 유니폼 소매를 움켜쥐고 그들 옆에 문이 살짝 열려있던 작은 식료품 저장실 안으로 그를 거칠게 끌고 들어갔을 때 순식간에 사라졌다. 좁고 청소용 약품 냄새가 나는 저장실 안에서 철민은 하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팔을 뿌리쳤다. 그는 화를 내며 하윤의 입을 막을 준비를 했다. 이 여자가 무언가 알아채고 소리를 지를 작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윤은 손바닥을 편 채로 손을 들었다. 권위가 가득한 멈추라는 제스처였다.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고 하윤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철민이 민준에게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받고 자신이 죽은 후에 5천만 원을 더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하윤이 정확한 액수를 언급하자 철민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자신의 거래 내용이 이렇게 빨리 셀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철민이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하윤은 드레스 뒤에 숨겨둔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녀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자고의 얼굴 바로 앞에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그녀의 개인 계좌 잔고가 찍혀 있었는데 저축과 아버지 회사 배당금으로 모은 수십억 원이었다. 철민은 그 많은 영의 행렬을 보고 입을 쩍 벌렸다. 하윤은 철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악당의 신념을 흔들 만한 제안을 했다. 그녀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 값을 흥정하듯 무미건조한 어조로
지금 당장 현금으로 5억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조건은 간단했다. 철민은 민준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하윤의 편에 서야 했다. 철민은 힘겹게 침을 삼켰다. 5억 원은 평생 경찰에 쫓길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민준이 약속한 푼돈보다 훨씬 큰 돈이었다. 철민의 범죄적인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인간이 아닌 돈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하윤의 제안은 하윤이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고 안전했다. 철민은 쉬어 잠긴 목소리로 송금이 완료된 후 하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하윤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녀는 나중에 식장 안에서 자신의 복수를 실행할 집행인으로 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리가 없었다. 하윤은 휴대폰에서 몇 개의 버튼을 눌렀다. 몇 초 만에 그녀는 철민에게 강제로 받아낸 계좌번호로 5천만 원이 성공적으로 이체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나중에 철민이 볼룸 안에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직후에 이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낡은 휴대폰에 입금 알림이 뜨는 것을 보자 철민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아까까지 위협적이던 그의 눈빛은 이제 막 신선한 고기를 받은 경비견처럼 순종적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 물었다. 하윤은 철민의 귀에 대고 특별한 지시를 속삭였다. 그녀는 철민에게 식장 근처에 준비하고 있다가 인파 속에 섞여 있다가 나중에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면 자신의 신호를 기다리라고 요청했다. 그의 주된 임무는 민준의 정체가 탄로 났을 때 그가 도망치거나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다. 갑자기 저장실 밖에서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가짜 공황 상태에 빠진 듯한 민준의 목소리가 하윤의 이름을 부르며 들렸다. 아무래도 민준은 사촌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예비 신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하윤과 철민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좁은 공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만약 민준이 지금 저장실 문을 열고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본다면 하윤의 모든 서프라이즈 계획은 완전히 실패할 것이었다. 철민은 재빨리 하윤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건달은 자신의 대걸레통을 들고 하윤이 수납장 뒤에 있는 것을 가리기 위해 저장실 싱크대에서 물을 채우는 척했다. 저장실 문이 살짝 밀려 열렸다. 민준의 머리가 안으로 쑥 들어왔다. 하윤의 숨이 목구멍에서 되섰다. 그녀는 수건 더미로 가득 찬 철제 선반 뒤에 숨어 자신의 하얀 드레스가 보이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민준은 등을 보이고 물을 채우고 있는 철민을 보았다. 민준은 유니폼과 모자 때문에 뒤에서 철민을 알아보지 못했다. 어차피 민준은 청소부에게 관심도 없었다. 민준은 하윤이 어디 있는지 짜증스럽게 중얼거리고는 저장실 문을 거칠게 다시 닫았다. 민준의 발소리가 멀어진 후 하윤은 기진맥진했지만 안도하며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다. 그녀는 그들의 계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철민을 한 번 더 쳐다본 후 이제는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병기가 된 철민을 남겨두고 사촌들에게 가기 위해 서둘러 저장실을 빠져나왔다. 그랜드 볼룸 호텔 내부는 웅장하고 성스러웠다. 금색과 흰색이 줄을 이루는 거대한 공간은 매우 호화로운 결혼식장으로 변신해 있었다. 수천 송이의 신선한 제스민과 백장미가 구석구석을 장식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면서도 취하게 하는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따뜻한 빛을 발하며 친척, 김 회장의 사업 동료, 그리고 중요한 귀빈들로 가득 찬 수백 개의 객석을 비추고 있었다. 스피커를 통해 성스러운 경전 구절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며 듣는 이로 하여금 평온함을 느끼게 하는 종교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하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가린 얇은 베일 뒤로 하윤의 숨결은 가빴다. 식장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발이 묶인 것 같았다. 그녀는 두 사촌의 부축을 받으며 방을 가로지르는 붉은 벨벳 카펫을 따라 걸었다. 저편 끝 하얀 실크 식탁보로 장식된 단상 위에는
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깔끔한 흰색 턱시도를 입고 목에는 제스민 화환을 두른 모습이 너무나 완벽해 보였다. 그의 얼굴은 경건하게 숙여져 있었고 입술은 마치 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하객들의 마음을 그의 경건함에 대한 감탄으로 녹아내리게 했다. 오직 하윤만이 그 경건함의 가면 뒤에 1시간 전에 잔인한 살인을 계획한 악마의 영혼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윤은 계속해서 천천히 걸으며 민준을 향해 똑바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아버지인 김 회장이 민준과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김 회장의 늙은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랑스러운 미소가 그의 입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하나뿐인 딸에게 걸맞은 인생의 동반자를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회사의 경영권을 물려받고 하윤을 잘 돌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였다. 김 회장 옆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이따금씩 실크 손수건으로 감격의 눈물을 닦고 있었다. 어머니는 같은 색조의 브로케이드 한복을 입고 매우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연약함은 하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윤은 잠시 후 자신이 할 일이 두 부모님의 행복을 순식간에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감격의 눈물을 히스테릭한 비명으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충격으로 가득 찬 텅 빈 시선으로 바꿀 것이었다. 하지만 하윤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것이 그들 모두를 더 큰 파멸에서 구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만약 이 결혼이 성사된다면 그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하윤의 목숨이 날아갈 것이고 그녀의 부모님은 영원한 슬픔 속에서 살게 될 것이었다. 단상에 도착하자 하윤은 민준의 왼편에 앉으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윤이 앉자 민준의 비싼 향수 냄새가 다시 그녀의 코를 찔렀다. 이제는 뱃속에서 심한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향기였다. 민준은 하윤 쪽으로 슬쩍 고개를 돌려 매우 달콤한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승리의 미소였다. 민준은 자신의 계획이 아무런 장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하윤을 도살 준비가 된 어리석은 양이라고 생각했다. 테이블 아래에서 하윤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때까지 주먹을 세게 쥐었다. 그 고통은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흰색 터번을 쓴 중년의 주례가 경건한 개회사로 식을 시작했다. 그는 결혼 서류의 완비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에 기재된 예물이 테이블 위에 놓인 실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다이아몬드 주얼리 세트와 기도 용품 세트가 아름다운 유리 상자 안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것은 하윤이 예전에 요청했던 예물이었다. 이제는 그녀의 눈에 가치 없는 쓰레기처럼 보이는 예물이었다. 절차는 주례사로 이어졌다. 주례는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 정직, 충실,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신뢰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경전 구절을 인용했다. 주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윤의 귀에 고통스러운 아이러니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 조언을 경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는 민준을 힐끗 보았다. 마치 지식을 흡수하고 있는 모범생 같았다. 민준의 연기는 정말 대단해서 아카데미상을 받을 만했다. 하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너무나 뻔뻔한 가식에 역겨움을 느꼈다. 어떻게 아내를 보호하라는 성스러운 구절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방금 아내를 해치기 위해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민준의 위선은 그의 양심이 완전히 죽어버린 수준에 이르렀다. 마침내 절정의 순간이 왔다. 주례는 김 회장과 민준에게 결혼 서약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악수를 하라고 요청했다. 식장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수많은 하객들이 숨을 죽였다. 사진작가와 비디오그래퍼들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날카롭게 초점을 맞췄다. 두 대 가문의 성스러운 결합의 순간을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 회장이 오른손을 내밀었다. 딸을 위해 평생을 열심히 일해온 아버지의 주름진 손이었다. 민준은 그 손을 힘차게 맞잡았다. 그들의 악수는 굳건했다.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책임이 이전되는 상징이었다. 하윤은 그 맞잡은 손을 멍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매끄럽지만 사악한 의도를 품은 민준의 손이 진심 어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재앙이 종교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공식화되기 전에 마지막 순간들이었다. 김 회장은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쳐 서약의 말을 시작할 때 약간 떨렸다. 민준군, 나는 내 딸 하윤을 그대의 아내로 맞이하여 예물로 준비된 기도 용품 세트와 다이아몬드 주얼리 세트를 받고 결혼시키는 것을 허락하노라. 김 회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단호하면서도 애정이 가득했다. 온 식장이 민준의 대답을 기다리며 조용했다. 민준은 자신감 넘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얼굴로 한 번의 호흡으로 크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저는 김하윤을 아내로 맞이하며 말씀하신 예물로 결혼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하고 확신에 차올려 퍼졌다. 주례는 양옆에 앉은 증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윤의 삼촌과 지역의 한 고위 인사가 증인으로 앉아 있었다. 주례는 공식적인 어조로 물었다. 증인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혼을 선포합니다. 증인들의 입이 열리며 하윤을 영원히 그 괴물과 묶어둘 성혼 선포라는 말을 내뱉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하윤에게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증인들의 입술 움직임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았다. 그 말이 나오면 민주는 공식적으로 그녀의 남편이 되고 그녀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며 오늘 밤 고속도로에서 벌어질 살인 계획은 부부간의 사고라는 법적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이었다. 하윤은 그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성스러운 말이 나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단상에 있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그녀는 손을 높이 들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단상을 꽤 세게 내리쳐 정적을 깨는 쾅 소리를 냈다. 잠깐만요. 하윤은 분노를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말을 하려던 증인들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놀라서 입을 떡 벌렸다. 김 회장은 의자에서 거의 뛰어오를 뻔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주례는 혼란스러워하며 하윤을 쳐다보았다. 방금 승리를 맛본 민주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하윤 쪽으로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는 하윤이 이 가장 성스러운 순간에 방해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까까지 경건했던 침묵은 이제 긴장감 넘치고 의문으로 가득 찬 침묵으로 변했다.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이제는 숨을 몰아쉬며 자신에게 쓰인 운명에 맞서는 신부에게 쏠려 있었다. 방구석에서 하윤은 슬쩍 곁눈질을 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철민이 기둥에 기대서서 그녀에게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상황을 장악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하윤이 테이블을 내리치는 소리는 넓은 볼룸 안에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었다. 뒤이은 침묵은 너무나 무겁고 압박적으로 느껴졌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벌집을 건드린 벌떼처럼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했다. 신부가 아픈 것인지 아니면 빠뜨린 관습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단상 위에서 아까까지 환하게 빛나던 민준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창피함으로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하윤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꽉 담은 이 사이로 위협이 가득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대체 무슨 짓이야, 하윤. 앉아. 우리 가족 망신시키지 마. 다들 보고 있잖아. 민준의 손이 그녀를 강제로 다시 앉히기 위해 하윤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의 소나기는 거칠고 고통스러웠다. 몇 분 전에 보여주었던 부드러운 손길과는 매우 달랐다. 하윤은 민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본 거부의 몸짓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의범절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이 서서 베일의 위치를 바로잡고 주례 앞 테이블에 놓여있던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흐르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떨렸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굳어있는 아버지 김 회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건물의 최첨단 음향 시스템을 통해 식장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저는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 결혼은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무효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마침내 목소리를 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혼란스러웠다. 하윤아, 무슨 말이니? 얘야, 진정하렴. 뭐가 문제라는 거니? 예물도 다 갖춰졌잖니. 옆에 있던 어머니는 이미 히스테릭하게 울기 시작하며 가슴을 부여잡았다. 그녀는 딸이 귀신에 관 것이거나 결혼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상황을 역전시키려 했다. 그는 일어서서 하윤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며 마치 히스테리를 부리는 아내를 진정시키는 것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민주는 슬픔을 가장한 큰 목소리로 말했다. 제 예비 신부가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해서요. 스태프분들은 하윤 씨를 뒤로 데려가 쉬게 해주세요. 몇몇 여성 스태프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지옥을 얼릴 듯한 눈빛으로 민준을 쏘아보았다. 나 공황 아니야, 민준 씨. 그리고 미치지도 않았어. 하윤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내가 이 결혼이 무효라고 한 건 내 예비 신랑이 예물로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져오는 걸 잊었기 때문이야. 그는 정직함을 가져오는 걸 잊었어. 하윤은 무대 좌우의 대형 스크린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여러분 모두 제 옆에 서 있는 이 남자가 사실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가 천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진짜 얼굴을 한번 보시죠. 하윤은 볼룸 뒤편의 운영실을 향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그곳에서 안에서 문을 잠근 수진이 프로젝터에 연결된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로맨틱한 꽃 배경에 신랑 신부의 이니셜을 보여주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검게 변했다. 오디오 피드백에 윙하는 소리가 잠시 들려 하객들이 귀를 막게 했다. 그러고 나서 그 녹음된 목소리가 선명하고 크고 가차없이 흘러나왔다. 걱정 마, 철민 씨. 혼인신고서에 서명하고 보험금이 나오자마자 그 교통사고는 일어날 거야. 하윤이는 살아남지 못해.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날 거니까 현장에서 즉사하도록 확실히 해줘. 민준의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특징적인 중저음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객들은 일제히 숨을 헐떡였다. 대규모 충격 상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녹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 회장 유산이 빨리 필요해. 아버지 회사의 모든 자산이 내 것이 되는 거야. 하윤이는 그냥 발판일 뿐이야. 그 멍청한 여자는 내가 하는 말은 뭐든지 믿으니까. 녹음에서 민준이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가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위선을 발가벗겼다. 무대 위에서 민준의 얼굴은 급격히 변했다. 핏기가 얼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의 눈은 소리의 근원지를 탈출구를 찾으며 좌우로 불안하게 움직였다.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요즘 세상의 목소리는 따라할 수 있어. 민주는 이제 믿을 수 없다는 시선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김 회장 앞에서 부인하려 했으며 공황 상태로 소리쳤다. 민주는 김 회장의 손을 잡으려 했다. 아버님, 저를 믿어주세요. 이건 모함입니다. 우리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은 손을 뒤로 뺐다. 그의 눈에 혐오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준이 목소리를 부인하느라 바쁜 사이 뒤에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이제는 검은 화면이 아니라 민준의 USB에서 가져온 사진 슬라이드 쇼였다.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다. 마야라는 이름의 여성 신분증 사진, 이어서 민준과 그 여성의 비밀 결혼식 사진이 나왔다. 다음 슬라이드는 벼랑 아래에서 박살난 마야의 차 사진과 함께 젊은 사업가 안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제목의 신문 스크랩이었다. 슬라이드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시스카라는 이름의 다른 여성 사진. 이어서 가스 누출로 집이 불탔다는 경찰 보고서 사진이 나왔다. 패턴은 명확했고 희생자들은 실제했으며 범인은 항상 같았다. 결혼 사진에서 미소 짓고 있다가 그들의 죽음 이후 사라진 민준. 하유는 감정에 복받쳐 떨리는 검지로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내 전 아내들의 시신 사진도 조작이야. 민준 씨? 경찰 보고서와 사망 진단서도 조작이라고? 하윤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한 하객들의 소란을 갈랐다. 넌 보험금 때문에 그들을 죽였어. 그리고 오늘 밤 넌 고속도로에서 나도 죽일 계획이었지. 넌 심지어 우리 웨딩카 브레이크를 망가뜨리라고 사람까지 고용했어. 어머니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딸이 거의 살해당할 뻔했다는 것을 깨달은 어머니의 비명이었다. 그녀는 즉시 의자에 쓰러져 기절했다. 김 회장은 남은 힘을 다해 일어서서 민준의 뺨을 매우 세게 때렸다. 짝 하는 소리가 여전히 켜져 있던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다. 이 악마 같은 놈, 내 딸을 내게 맡겼는데 내가 감히 내 딸을 죽이려 해? 김 회장은 울음을 참으며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객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하윤 쪽의 몇몇 남자 친척들이 분노한 얼굴로 민준을 때릴 기세로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민준은 이성을 잃었다. 그의 착한 왕자님 가면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고 그의 본 모습인 잔인하고 비겁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분노한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렇게 노골적인 시각적 증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외교적인 탈출구는 없었다. 그의 생존 본능이 그를 지배했다. 빠르고 무모한 움직임으로 민주는 단상에서 멀지 않은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긴 웨딩 케이크 칼을 움켜쥐었다. 그는 근처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던 김 회장을 끌어당겨 하윤의 아버지 목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댔다. 물러서, 다들 물러서, 안 그러면 이 늙은이 죽는다. 민주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공황으로 가득 차 높게 갈라졌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본 하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아름다운 결혼, 피로연이 끔찍한 인질극 현장으로 변했다. 하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민준이 아버지를 인질로 잡을 만큼 무모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아빠 놔줘. 민준 씨, 내 상대는 나잖아. 하윤이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닥쳐. 다 너 때문이야. 민준은 김 회장의 목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쏘아붙였다. 차 준비해. 여기서 나가게 해줘. 그러면 이 늙은이는 살 거야. 경찰이 다가오면 내가 목을 그어버리겠어. 민주는 그를 둘러싼 군중에게서 멀어지며 김 회장을 천천히 뒤로 끌고 갔다. 하윤은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민준을 망신시키려는 그녀의 계획은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다. 그녀는 공황 상태로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가진 유일한 희망을 찾았다. 그녀의 눈에 기둥 옆에서 몰래 움직이는 철민의 모습이 들어왔다. 민준의 사각지대에서 그의 위치로 접근하고 있었다. 철민은 청소부 모자를 벗었다. 그의 험상궂은 얼굴은 딱딱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하윤은 5억 원이라는 돈이 철민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게 하기에 충분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숨을 참았다. 그랜드 볼룸 호텔 안의 긴장감은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끓는 점에 도달했다. 냉방으로 시원했던 공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숨을 참는 바람에 덥고 무겁게 느껴졌다. 사랑의 위대한 축제가 되어야 할 결혼. 피로연은 이제 끔찍한 인질극의 무대로 변해 있었다. 단상 위에서 민주는 공황 상태의 땀으로 등이 흠뻑 젖은 채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벼랑 끝에 몰린 야수처럼 사납게 번뜩였다. 오른손은 길고 날카로운 케이크 칼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그 은빛 칼날은 이미 주름진 김 회장의 목 피부에 위험하게 닿아 있었다. 하윤의 아버지는
매우 약해 보였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거의 쓰러질 뻔한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하느라 다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는 조금이라도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잘못된 움직임 하나가 칼날의 목을 베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주위로 여성 하객들은 아이들을 껴안으며 참았던 비명을 질렀다. 반면 남성들은 주먹을 쥔 채 뻣뻣하게 서 있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성급한 행동이 오히려 김 회장을 해칠까 두려웠다. 하유는 그들 앞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공포에 질린 아버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윤의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가슴을 치는 것이 아플 정도였다. 그녀는 민준의 비리를 폭로하려던 자신의 계획이 오히려 아버지를 이런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하윤은 자신이 히스테리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그녀가 패닉에 빠지면 민준은 더욱 기세등등해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었다. 하윤은 심호흡을 하며 혼돈 속에서 남은 이성을 긁어모으려 애썼다. 그녀의 눈이 무대 왼쪽의 큰 기둥 쪽으로 슬쩍 향했다. 그곳에서 철민이 조용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주인이 바뀐 그 살인 청부업자는 그림자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군중을 감시하고 하윤에게 소리치는 사이에 분산된 민준의 집중력을 이용했다. 철민은 청소부 모자를 벗어 바닥에 던졌다. 그의 굳은 얼굴이 먹이를 덮칠 준비가 된 포식자의 계산적인 시선으로 민준의 등을 응시했다. 민준이 다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는 침묵을 깨고 높게 울려 퍼졌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10m 뒤로 물러서라고 요구했고 5분 안에 호텔 로비 앞에 차 키를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김 회장을 해치는 것을 망설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민준은 정말로 이성을 잃었다. 그가 그동안 써왔던 경건하고 예의 바른 남자의 가면은 산산조각났다. 이기적이고 비겁한 소시오패스의 진짜 얼굴만 남았다. 그는 다른 사람의 목숨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안전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유는 시간을 벌려고 애썼다. 그녀는 천천히 양손을 들어 항복의 표시로 빈 손바닥을 보여주며 마음은 심하게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유는 아버지만 다치지 않는다면 민준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스태프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소리쳤다. 민준의 주의를 잠시라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가짜 명령이었다. 민준이 정말로 차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구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을 때 그것이 바로 철민이 기다리던 좁은 틈이었다. 그의 큰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놀라운 속도로 철민은 무대 옆으로 뛰어올랐다. 두꺼운 카펫이 그의 발소리를 삼켜 패닉에 빠진 민준은 그의 접근을 감지하지 못했다. 순식간에 철민은 민준의 바로 뒤에 있었다. 말이나 경고 없이 철민은 효율적인 잔혹한 공격을 감행했다. 그의 강한 손이 칼을 쥔 민준의 오른손목을 움켜쥐고 관절과 반대 방향으로 힘껏 비틀었다. 끔찍한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귀를 찢는 고통의 비명이 이어졌다. 케이크 칼은 민준의 소나귀에서 풀려나 대리석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민준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철민은 민준의 무릎 뒤를 세게 찼다. 민준의 다리가 강제로 굽혀지며 그는 세게 무릎을 꿇었다. 철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하윤이 약속한 비싼 대가에 걸맞게 그는 이를 완벽하게 처리했다. 철민은 민준의 몸을 무대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치명적인 길거리 제압 기술로 그의 양팔을 등 뒤로 꺾었다. 민준은 뜨거운 판 위에 벌레처럼 발버둥쳤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바닥에 눌려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더러운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인질에서 풀려난 김 회장은 즉시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그는 약간 긁혔지만 무사한 목을 잡고 숨을 헐떡였다. 가족 친척들이 즉시 무대 위로 달려가 김 회장을 돕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했다. 볼룸의 분위기는 엄청난 소란으로 바뀌었다. 하객들은 악당이 제압된 것을 보고
안도의 환호를 질렀다. 그와 동시에 볼룸의 정문이 세차게 열렸다. 방탄조끼를 입은 제복 차림의 경찰들이 총을 겨눈 채 들이닥쳤다. 수진과 박 팀장이 그들 뒤에서 달려오며 무대를 가리켰다. 알고 보니 수진은 하윤이 대기실에서 신호를 줬을 때부터 경찰에 연락했고 그들은 인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적절한 진입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들은 즉시 철민에게서 상황을 인계받았다. 그들은 민준의 손에 거칠게 수갑을 채우고 큰 소리로 그의 권리를 낭독했다. 이제 무력해진 민준은 그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 부러진 손의 고통과 자존심을 짓밟는 수치심이 뒤섞였다. 경찰이 민준을 끌고 나갈 때 그들은 하윤이 서 있는 곳을 지나쳐야 했다. 하윤은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정의의 여신상처럼 꼿꼿이 서서 차갑고 텅 빈 시선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사랑도 동정심도 없었다. 하윤을 본 민준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애처로운 얼굴로 마지막 카드를 쓰려 했다. 민준은 자비를 구했다. 그는 하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빚에 쪼들려 이 모든 일을 저질렀고 사실은 하윤을 매우 사랑한다고 말했다. 민준은 살해 의도는 단지 허세였을 뿐이며 사랑하는 여자를 해칠 마음은 결코 없었다고 맹세했다. 그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조종하려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순진했던 과거의 하윤이 마음이 약해지기를 바라면서 하윤은 경찰에 끌려가며 무릎 꿇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우아하고 침착한 동작으로 약간 흐트러진 베일을 바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차갑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 간청에 대답했다. 그녀는 민준이 말하는 그 사랑은 호텔 방 침대 밑에서 이미 죽었다고 말했다. 바로 민준이 건달에게 5천만 원에 하윤의 목숨을 팔아넘긴 그 순간에 하윤은 민준에게 얼굴을 살짝 가까이 대고 그가 평생 감옥에서 곱씹게 될 작별의 말을 속삭였다. 그녀는 민준이 도박 빚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는 돈이 필요 없을 테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결코 듣지 못할 용서의 기도뿐일 것이라고. 경찰은 하객들의 조롱과 환호 속에서 민준을 계속해서 끌고 나갔다. 한편 다른 경찰들도 철민을 체포했다. 하지만 철민에 대한 처우는 약간 달랐다. 철민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하윤의 지시에 따라 협조적으로 자수했다. 하윤을 지나칠 때 철민과 하윤은 잠시 시선을 교환했다. 하윤은 감사와 함께 남은 대금이 약속대로 철민의 가족 계좌로 즉시 이체될 것이라는 확인의 의미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철민은 옅게 미소 지었다. 그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마피아 보스보다도 더 큰 배짱을 가진 여자에 대한 한 범죄자의 존경의 미소였다. 하윤은 약속을 지켰고 철민은 임무를 완수했다. 그것은 결혼 피로연에서 일어난 가장 이상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 거래였다. 두 남자가 끌려간 후 하윤은 여전히 충격에 빠진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기절에서 깨어난 어머니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다. 하윤은 부모님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무릎을 꼭 껴안았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엄청난 안도의 눈물이었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딸을 악마와 결혼시킬 뻔했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속삭였다. 하윤은 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민준 외에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날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결혼 피로연은 비극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 비극 뒤에는 끔찍한 살인 계획에서 모두가 살아남았다는 깊은 감사가 있었다. 하윤은 오늘 신부라는 지위를 잃었지만 거의 빼앗길 뻔했던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중에게 피해 결혼식 비극으로 알려진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다. 민준의 체포와 그가 저지른 보험금 청구를 위한 살인 조직의 전모가 밝혀진 뉴스는 몇 주 동안 신문과 전국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때 경건한 젊은 사업가로 알려졌던 민준의 얼굴은
이제 잔인한 연쇄 살인 용의자로 곳곳에 실렸다. 경찰의 심층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났다. 희생자는 하윤이 USB에서 발견한 2명의 여성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비슷한 운명을 겪은 4명의 여성이 더 있었다. 대중은 민준을 맹비난했고 그의 가문의 명성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다. 아들의 범죄에 대해 전혀 몰랐던 민준의 부모는 평생의 수치를 짊어지고 이웃의 조롱을 피해 외딴 시골로 이사해야 했다. JS그룹 마천루의 최상층. 그날 아침 분위기는 달랐다. 보통 김 회장이 차지하던 CEO의 방에는 이제 새로운 주인이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 명패가 바뀌어 있었다. 김하윤, 대표이사라고 쓰여 있었다. 하윤은 아버지의 커다란 의자에 앉아 유리병 너머로 서울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모습은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파스텔 톤의 드레스를 입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단호한 라인에 짙은 회색 비즈니스 블레이저에 위엄과 강인함을 주는 젓갈색 실크 스카프를 매치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누구라도 오래 쳐다보기 어렵게 만드는 단호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지난달의 트라우마는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강철처럼 강하게 단련시켰다. 김 회장은 인질 사건 이후 악화되었던 심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조기 은퇴를 결심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이제 양평의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거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악몽을 잊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들은 회사의 경영권을 전적으로 하윤에게 맡겼다. 처음에는 많은 주주들이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하윤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하지만 하윤은 우아한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건이 화제가 된 것을 기회로 삼아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했다. JS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급등했다. 대중이 결혼식 날 범죄자와 맞선 하윤의 용기에 공감하고 감탄했기 때문이다. 하윤은 더 이상 왕위를 물려받을 철없는 상속녀가 아니라 얕볼 수 없는 철의 여인으로 알려졌다. 그날 오후 하윤은 과거의 장을 완전히 닫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을 떠나 개인 기사에게 자신을 구치소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민준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하윤에게 민준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철민을 만나러 왔다. 절차에 따라 하윤은 두꺼운 유리로 막힌 면회실로 들어갔다. 건너편에는 주황색 수감복을 입은 철민이 앉아 있었다. 그의 길었던 머리는 이제 단정하게 깎여 있었고 험상맸던 얼굴은 더 깨끗하고 평온해 보였다. 철민은 하윤이 오는 것을 보고 활짝 웃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철민은 민준의 사기 조직을 와지하는데 도움을 준 협력자 신분 덕분에 꽤 괜찮은 감방과 특별 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윤은 인터콤 수화기를 들고 정중하지만 친근한 어조로 철민에게 인사했다. 그녀는 어제 오후에 남은 잔금 2억 5천만 원이 철민의 아내 계좌로 이체되었고 또한 철민의 자녀들 학비를 앞으로 5년간 지원해 주었다고 알렸다. 이것은 칼 위협 사건 당시 철민이 정말로 아버지의 안전을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윤이 제공한 추가 보너스였다. 철민은 눈시울을 붉히며 머리를 깊이 숙였다. 길거리에서 거친 삶을 살던 그 건달은 자신이 거의 죽일 뻔했던 사람에게서 이렇게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쉰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며 형기를 잘 마치고 출소 후에는 회개하며 살겠다고 약속했다.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민준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떠나기 전 하윤은 구치소 복도에서 민준의 변호사와 마주쳤다. 변호사는 좌절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그는 하윤에게 민준이 감방 안에서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민준은 밤마다 계속해서 하윤의 이름을 외치고 이제는 아내를 살해한 그의 사건이 다른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비천하게 여겨져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고 했다. 변호사는
하윤에게 소송을 가볍게 해주거나 적어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한 번만이라도 민준을 면회 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윤은 그 요청을 무표정하게 들었다. 그녀는 블레이저를 정돈하고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고 간결한 대답을 했다. 그녀는 민준의 인간성은 그가 도박빚 때문에 하윤의 죽음을 계획했을 때 이미 사라졌다고 말했다. 하윤은 단 하나의 법적 고소도 취하하지 않을 것이며 민준이 평생 감옥에서 썩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하윤은 높고 견고한 교도소 문을 걸어 나왔다.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내리쬐며 따뜻하고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자유로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더 이상 답답함 없이 폐를 가득 채우는 산소를 느꼈다. 한 달 전 그녀는 침대 밑에서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슬퍼하던 여자였다. 오늘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는 자유로운 여성으로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 쓰라린 경험은 때로는 자신의 목숨과 자존감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부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최고의 스승이 되었다. 하윤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고급차에 올라탔다. 이제 그녀의 개인 비서가 된 수진이 밝은 미소와 하윤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내일 회의 일정을 논의하며 작게 웃었다. 마치 그 결혼식의 비극이 오래전에 지나간 과거의 악몽인 것처럼. 차는 서울의 교통체증을 가르며 하윤을 밝은 미래로 데려갔다. 백미러에 비친 교도소 건물의 그림자는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사라졌다. 마치 민준에 대한 기억이 하윤의 마음에서 서서히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힘이 자리 잡은 것처럼 하윤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과거의 하윤아. 진실을 찾기 위해 숨을 용기를 내줘서. 그리고 그것으로 신부의 베일 뒤에 숨겨진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고 패배하지 않는 한 여성의 부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